시작했어요. 오늘 한 몇 분 정도 나올 것 같지? 시간이? 1시간 채울 것 같아. 1시간? 이거를 인스타 한 걸 이제 이 라이브 기록 인스타에 남는데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너무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한 3일분 차가 밀려있어. 집에 가서 오늘 꼭 해야겠다. 그럼 다운받아서 그치. 해야지. 다운받아서 업로드 해가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다. 살짝 용량이 1시간 정도 되면은 좀 길어지죠.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안 했던 것 같아. 하나에 1시간? 보통 아니 그 영상 길이가 1시간이다 보니까 업로드하는 데는 한 10분? 하나당? 이번에 많이 나가면 진짜 좀 들어와야 될 텐데. 뭔가 그런 거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새내기 OT. 새내기 OT랑 또 뭐 있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는 꼭 가야 되더라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 사실 홍보라는 게 좀 이렇게 오세요 하면은 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되게 관심 있는 약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낚시를 잘 이렇게. 간택하게.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새내기 OT가 언제야? 한 2월쯤 하지 않? 2월 중순쯤 하지 않을까? 가야 되나? 편집장님께 가셔야지 당연히. 가야죠. 네. 가야죠. 그렇게 치면은 너가 안 가면 나도 어떻게 가니? 가야죠. 그래봤자 우리가 뭐 OT를 제대로 한 적 있어? 나도 처음이야 이번에 새내기 OT. 그렇지. 우리 MT를 처음 갔었으니까 작년에. 완전 대면으로 OT 여기서. 보통 OT도 그렇게 MT처럼 어딜 가지? 2박 3일로. 나도 새내기야. 4학년 새내기. 맞아. 그렇게 너 처음. 그치. 신청 나서는 새내기야. 소리 좀만 더 키워줄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런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3호의 기곡을 맑고 묽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꾸준히 다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9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 박정선님. 네. 이번 게스트로 그쵸. 오겠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저희 2명이서 진행을 하다가 게스트 1명이 있으면 3명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2명이서 신과대학 교지실에 이렇게 있으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1월 됐고 네. 방학 뒤에 저희가 하는 첫 방송인가요? 2번째인가요? 방학하고선 첫 방송.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이. 저는 이제 딱 1월 되고 네. 그냥 뭐 스터디가 종교학 스터디도 하고 네. 독서 모임도 하고 네. 또 교회도 다니고 네.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 네. 벌써 이제 1월 첫 주가 다 가네요. 맞아요. 그 독서 모임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신가대학 네. 안에서 하빈이가 네. 이제 만들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첫 책으로 이방인을 읽었거든요. 네, 이방인. 네, 그래서 효민이도 같이 하고.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같이 하실래요? 저는 이제 네. 마음은 하고 싶지만 네. 이제 하나하나 네. 정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 알겠습니다. 방학 계획은 뭐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뭐 책도 많이 읽고 네. 영화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 중이고. 왜요? 그냥 영화의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토플도 공부해야 되고 그냥 뭔가 저를 좀 많이 단련시키는 네.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좀 곱씹으면서 네, 더 고민도 하고 네,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언제까지 성장하시려고? 죽을 때까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신년 됐으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조금 뭔가 약간 낯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네, 음력으로 새해를 세다 보니까 네. 그때도 하는데 지금도 왜 하지? 언제 해야 되지? 아, 그러면서 좀 약간 그 말을 입에 붙이고 싶긴 한데 네. 여전히 안 붙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해야죠 뭐. 또 뭐 좀 통용되는 인사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계획은 네. 어떻게 되세요? 2023년에 네. 박정석에게 큰 계획 한 2개 정도? 23년에 네. 일단 토플을 이제 점수를 맞춰서 네. 이제 교환 신청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아, 네. 너무 중요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올해만큼은 네.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않나. 아니 원래 평소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 학점을 위한? 학점이라기보다 근데 네. 진짜 제가 이제 흥미 있는 것도 좀 찾은 것 같고 네네. 그냥 많이 이제 신학 공부도 그렇고 철학도 네. 그렇고 또 심리학이나 제가 관심 있는 학문들을 좀 더 많이 접해보고 싶어요. 깊게. 네. 진짜 이제 본인이 정말 탐구하고 싶은 네.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황은 요즘은 이제 계절학기 듣고 있고요. 네. 이번 방학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네. 하는 게 좀 신년 계획이랑도 좀 맞물리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학기에는 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집에만 거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본능대로 살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그때도 알았지만, 그러니까 네. 본능대로 살았다는 게 배고플 때 밥 먹고 시간 안 맞춰서 네.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귀찮아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니 나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줌 캠 꺼놓고 수업 틀어놓고 다들 그런가요? 네 낮잠 한숨 때리고 네.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엄청 미루다가 한 번에 와다다 하니까 이게 루틴이 완전 깨지고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바빠지고 루틴이 되게 바쁜 것처럼 살아 보이지만 사실은 루틴이 오히려 더 루틴대로 사는 게 더 네. 여유롭고 심적으로도 여유로워질 것 같아서 근황은 이렇게 루틴을 좀 짜고 루틴대로 살아보는 게 올해 목표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방학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네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계절학기로 일본어를 듣고 있는데 네. 올해 일본어 자격증을 좀 따보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JLPT N1, N2 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네. N1 제일 잘하는 등급까지는 솔직히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N2까지는 N3? 까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한다면은 그래서 다음 학기랑 다다음 학기에도 좀 일본어를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새해가 또
네. 밝았고 다솜 4호는 이렇게 지금 완전 한창 진행 중이지만 만들어지는데 이제 5호, 6호를 또 만들어 갈 새로운 편집장이 또 선출되었죠. 그쵸. 네, 누구죠? 저죠. 아, 네, 네, 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네. 좋은 다솜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토크는 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이제 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3호에 쓰신 기곡을 네. 맑고 붉게를 쓰셨죠? 네. 제가 썼죠. 네, 그 기곡 글에 좀 기획 의도와 네.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글을 쓴 재료들은 네. 좀 무엇인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다솜 3호 커버 스토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로다였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아, 그것은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아, 사느냐. 아, 네, 사느냐 죽느냐. 네. 네, 이게 햄릿의 명대사를 변주한 그 문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는 질문 같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로다라는 어떤 그냥 온점이 평성이 아니라 네. 네. 그냥 그렇다면 너에게 문제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되게 평소에도 저는 하는 생각이 되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안 웃어요. 아, 진지합니다. 사실 뭐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좀 욕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을 받고 싶기도 했고 사랑을 하고 싶기도 했고 사랑을 주고 싶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모든 인간은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이해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핍이나 뭔가 부족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그런 걸 계속 받고 싶어 한다는 게 그걸 되게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뭘 욕망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냥 막연하게 채워지기를 꿈꾸기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뭔가 욕망을 완벽하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허상 같은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제가 1년을 되돌아보면 그게 저한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게. 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채워지기를 되게 바랬었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랑을 사랑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욕망하고 꿈꿨는데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 네. 사랑에는. 네. 네. 왜냐면 사랑이랑 두려움은 되게 양극단 같아 보이지만 그게 결핍이라는 게 그 사이에 끼어들면 네. 그거는 막연한 욕망이 되고 그냥 텅 비어질 수도 있고 네.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할수록 더 무서워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제가 소설을 쓰면서 때로는 소리라는 캐릭터에게 때로는 하늘이라는 캐릭터에게 좀 투영시켰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 글은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뭔가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사랑이 됐을 때 그 사랑에 서툰 인간들이 사랑받기 위해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상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모든 걸 낫게 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마냥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되게 뻔한 말 같지만 네. 사랑은 주는 거다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그냥 마냥 사랑받지 말고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랑을 할수록 생기지만 네. 정말 또 사랑을 하면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기획 의도가 네. 되게 명료하네요. 그쵸. 되게 긴 네. 얘기지만 네. 마지막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으로 얻었던 그런 상처들을 네. 다시 한번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소설을 쓰셨어요. 네. 그럼 뭐 소설은 하고자 하는 물론 모든 글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주제를 극대화하려는 또 의도도 있잖아요. 네. 네. 이 글의 그런 주제와 네. 본인이 소설을 썼는데 어떤 재료로 네. 그런 글을 네. 쓰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소설이란 장르를 택한 이유는 저도 다솜에서 이제 2년간 있으면서 네.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그냥 완전 저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학술적인 이야기를 좀 끌어와서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 결국은 글을 쓰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네.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의도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입맛이 담겨야 되고 네, 입맛이 당겨야 되고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 재미가 있어야 이제 내가 읽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내 이야기를 그래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소설을 택한 이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소설은 픽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허구니까 네. 사실 저는 좀 글을 쓰면서도 너무 저를 많이 드러내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가 쓴 글이 그 사람의 모든 게 아닌데 네네. 꼭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쓴 글들이 그렇죠. 완전 내가 될까봐. 네네. 그게 조금 좀 그게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소설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픽션이니까. 네. 모든 게 제가 아니고 네네. 그냥 만들어낸 것도 있고 네네. 그게 다 혼재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요약을 잠깐 하자면 네. 내용은 크게 솔이라는 그 1인칭 여성 화자와 솔의 전 남자친구의 짧은 이야기 그리고 솔과 하늘의 이야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솔은 한마디로 좀 상처 입는 게 두렵고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얘가 꿈꾸는 거는 뭔가 사랑이고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네. 너무 그럴수록 안 된다는 거를 경험을 하고 그거를 너무 느끼고 있으니까 세상을 더 냉소적으로 보려고 하고 모든 걸 좀 냉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두려움에 속아서 두려움에 숨어서 네. 그래서 소울이 본 세상과 사랑은 언제나 차가웠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길은 더 차가워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솔은 오히려 사랑을 예찬하기도 하고 숭배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그거밖에 못 보니까 남들이 사랑을 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냉소하고 그러면서도 그 막연한 그 사랑을 쫓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비대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듯 솔은 자신의 내면에만 너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멀리서 보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상정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에게까지도 솔직해지지 못해요. 그렇게 솔직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서운 거죠, 그냥. 솔직함을 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솔직해지면 왜냐면 솔직해진다는 게 그냥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는 거니까 네, 약한 네. 모습까지 다 보여줘야 되고 네. 그냥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도 솔은 하늘의 모든 걸 되게 특별하게 여기거든요. 네. 하늘이 네. 남자친구신 거죠? 그쵸. 네. 전 남자친구는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스토리에 있는 만나게 되는 친구인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입는 셔츠의 색, 발 뒤꿈치에 있는 상처, 뭐 코 모양,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다 특별하게 여겨요. 하지만 근데 그 특별하게 여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동경하듯이. 네. 그래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서인 것도 있지만 네. 자기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은 그런 사랑을 욕망은 하지만 알려고 하지는 않고 하늘이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이유조차도 물어보지 않아요. 사실 솔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고 싶고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는 게 두렵고 네. 왜냐면 솔은 자기가 가진 상처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솔직해지라는 하늘에게 이미 자기는 솔직하다고 예전에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뱉으면 정말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그걸 솔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안겨서 잠에 들기를 바라기도 해요. 어쩌면 하늘은 그런 솔에게 뭐 아가씨의 대사처럼 구원자이자 파괴자인 거죠. 그런데 솔은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던 하늘조차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쵸. 하늘도. 그쵸. 그냥 평범한 네, 사람. 그쵸. 솔은 하늘이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그냥 산책하는 사람처럼 그런 유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하늘도 결국은 솔에게 솔직해지라는 말을 하기까지 숱한 아픔을 겪었고 그러면서 스스로 치유도 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를 받기도 했을 거고 그런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지만 하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솔에게 찾아와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하늘의 진심을 솔은 자신의 속내를 터놓고 인정을 하고 그때 이 둘은 바뀌게 돼요. 원래 솔은 하늘이 산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냥 어떤 물에 잠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이 산책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은 유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쓴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쓴 사람으로서 네. 어쨌든 글을 한번 다시 본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네. 한 것이잖아요. 네. 저는 좀 읽었을 때 네. 조금 이제 다르게 읽었던 부분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뭐 솔은 그런 물에서 유영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 네. 반대로 하늘은 산책하는 사람에서 유영하는 사람. 네. 이게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좀 동적과 정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가려는 사람, 혹은 또 능동적이어서 조금 더 포용적으로 가는 사람. 이게 어찌 보면 그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나와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내가 채우면서 좀 더 성장으로 가는 좀 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 안에서만 봤을 때보다 좀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을 했을까? 아니면 좀 이야기 안에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은 솔에게 솔직하게 인정해. 좀 나한테 좀 기대봐. 혹은 솔은 하늘에게 너가 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 이런 되게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정말 좀 감정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솔직해 보일 수도 있어서 정적이었다가 동적으로 되고 동적이었다가 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도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또 오고 갈 거고 나중에 또 변화하는 것이고 그쵸. 그것이 뭐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과연 이게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그렇게 정적이었다가 또 동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입장이 이 인물이 하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굳어질 수도 없는 거고 이 캐릭터의 성향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성장이라는 개념으로는 네. 또 읽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히 네. 정서도 어떤 성장이란 키워드를 좀 넣기 위해서 쓴 건 아니겠지만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소설에서 이 둘의 이야기가 당연히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성장을 하긴 했겠죠. 네, 성장을 하긴 했겠지만 그 성숙한 사랑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끝이 없으니까. 그 이미 성숙한 사랑이 된다는 게 저는 좀 되게 말이 좀 모순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랑에 완전한 사랑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서로가 그렇게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정말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 둘이 함께 했던 그 기억들만으로도 저는 언젠가 그게 또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게 그냥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던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그런 기억들로 나 치유를 받았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막 우린 이렇게 성장했어 이렇게 얘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소설을 썼잖아요. 네. 새로운 시도고 네. 첫 소설이신가요? 네, 첫 소설입니다. 좀 쓰면서 네. 기존 글과는 다르게 네.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저도 소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사를 넣고 어떻게 그런 내적인 독백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웠고 네, 그리고 네, 네. 아무래도 캐릭터에 좀뭐 저를 투영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제가 봤던 다른 사람들을 투영시켰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걸 다 아는데 다른 그쵸, 사람들이 보기에 네.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저도 읽었을 때 네. 어쨌든 소설에 이제 뭐 구성이 있잖아요. 네.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네. 발단, 전개, 네. 위기, 절정, 결말. 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위기와 절정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참 누가 읽어도 참 몰입돼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절정 부분 때 대사가 참 길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이게 좀 길게 느껴진다라기보단 좀 캐릭터에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들어왔는데 어떤 발단 전개의 과정에서 처음 읽는 사람들에겐 좀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저는 이 글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게 위기와 절정, 어떤 대사들이 오고 갔을 때는 이 캐릭터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구나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네. 심상으로 네. 이 발단 전개 과정에서는 그냥 독백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대사 없이 네.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니까 좀 어떤 이미지가 안 그려져서 그 대사가 그 많은 그런 절정 부분을 네. 좀 회고하는 현재의 상황인가? 네. 어떤 절정의 부분은 본인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었나? 네. 그래서 이걸 또 마지막에 글은 또 이제 대사가 다 마무리되고 본인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현재로 돌아와서 네. 하는 생각을 쓰려는 것인가? 그래서 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리고 그런 절정 부분을 본인이 현재에 있어서 더 회고하고 더 거기서 느낀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액자식 구성으로 좀 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물어봤는데. 네. 네. 그쵸. 액자식 구성은 아니었고 근데 저도 너무 그 전 남자친구라고만 얘기했지 그 네, 이름을 네. 명시를 안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그쵸.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늘과 또 헤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전 남자친구인 줄 네, 알았었어요. 네, 네. 저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소설의 전반부에 나온 전 남자친구는 하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연애를 하기 전에 만났던 다른 남자친구고 이 이야기를 넣었던 이유는 사실 그냥 그 소리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어적이고 뭔가 하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왜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개연성을 위해서. 네, 개연성을 위해서 넣었고요. 이때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 더 그렇게 액자식 구성을 느꼈냐면 네. 너무 액자식 구성에 네. 제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글의 처음이 6월이다. 이제 6월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대사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그 단락이 또 6월의 어느 일요일이라는 그래서 6월이라는 어떤 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나? 네. 똑같은 이제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라고 했는데 좀 아니었고 지금 구성은 근데 네. 어쨌든 그런 6월이라는 말은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이는 좀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반복해서 네. 맨 단락의 시작으로 네. 6월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네. 그렇게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네. 도입부부터 이렇게 6월로 네. 딱 드러나잖아요. 네. 소설의 그런 배경이 네. 혹은 소설의 어떤 내용이 네. 배경과 6월이라는 배경과 네. 좀 일치해야 한다는 좀 본인만의 생각이 있었는지 글은 어쨌든 사랑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어떤 상처와 어떤 캐릭터의 방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사랑의 풋풋함보다는 좀 사랑의 아련함이 더 드러나서 네. 이게 과연 6월이라는 시간적 배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초여름의 싱그러움과는 좀 대비되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일단 그 둘 다 6월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네.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사실 그게 특별히 6월인 거엔 큰 의미는 큰 의미는 없다. 네. 왜냐면 큰 의미는 없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초여름이기도 하고 네. 그냥 너무 더운 7월이나 8월도 아니고 너무 추운 겨울도 아니고 네. 그냥 그 6월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싱그러움 말씀하신 싱그러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계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6월을 쓰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6월에 좀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어서 그때를 뭔가 생각을 하면서 6월이 참 나에게 6월이 나라는 사람에게 되게 행복한 계절이었던 것 같다.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6월이라고 썼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월에 일요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인데 6월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사람 다 보통 그렇게 해요? 억센트? 그럴걸요? 현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본인이 특별한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고 네. 일요일이라고 네, 하고 월요일.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 네.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6월 네, 있을 때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지만 네. 노원구에 위치한 고요한 숲길을 걸었을 때 네. 조금 더 정적인 네. 그런 상황이 조용히 걷고 있지만 그 바람에 이파리들은 조금씩 흩날리면서 스스스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대화는 사뭇 진지하고 네. 더 뭔가 고요하고 싱그러울 수도 있고 사실 네. 풋풋하다는 게 막 다 동적이고 네. 뭐 열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네. 해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주인공의 이름이 여성 주인공은 솔 네. 주인공이자 네. 그리고 화자이자 네. 남성 주인공은 하늘 네. 어떤 하늘과 솔이라는 이름에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하늘과 그 솔이 둘 다 자연이잖아요. 하늘은 네. 하늘이고 솔은 소나무. 소나무니까.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연을 좀 이 소설에 자연이라는 그 이미지를 되게 심고 싶었어요. 네. 그런 뭔가 파란색과 초록색의 그런 심상들을 좀 넣고 싶었고 네.
왜냐면 저도 나무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네. 뭐 바다나 강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런 캐릭터 내가 만든 캐릭터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써야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소설가들도 그렇겠지만 본인의 캐릭터에 되게 애정을 갖고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뭔가 그런 이름을 쓰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솔은 그 안개색 셔츠를 입는 하늘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 더 하늘의 이미지 자체를 정말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을 아, 네, 네. 쓰고 싶었고 네. 그리고 하늘이 산책하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산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숲이고 초록색의 이미지고 근데 솔은 유영하고 뭔가 물에서 뭔가 잠기기도 하고 거기 그 파도를 맞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러면 약간 파란색의 이미지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하늘은 초록색의 이미지고 솔은 네, 네. 파란색의 이미지니까 이 둘이 서로 끌릴 수밖에 없었다. 아, 데뷔 때는 나의 네. 반쪽. 네, 그쵸, 그쵸. 네, 네, 네. 나의 반쪽.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렇게 또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그쵸. 기분이네요. 의도하신 거죠, 다? 아, 의도했죠. 너무 놀랐습니다. 맞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하늘과 솔은 각각 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인물인지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늘과 솔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20대 뭔가 초중반에 네. 모든 그 청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고민과 네네.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함을 일단 베이스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고 뭔가 찾아오는 그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걸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냥 체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는 사실 말을 못하는 거고 그렇죠. 각자 회복하는 방식은 다르니까. 그쵸. 네. 근데 그런 상처 저는 되게 이때 상처에 그렇게 집중을 많이 했나 봐요. 글을 그런 썼을 아픔, 시점에서. 네, 네. 그런 아픔과 왜냐면 당연히 저도 이 글을 쓴 사람이고 네. 저의 뭔가 그런 20대 초반 뭐 물론 저도 이제 막 23이 되긴 했지만 네. 저의 20살, 21살, 22살을 되돌아보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사랑을 누가 줘도 그걸 받지를 못할 때도 있었고 네. 그거를 받아도 표현하는 법을 모를 때도 있었고 음. 그런 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가 뭔가 그랬던 이유는 저는 되게 저의 아픔을 되게 크게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남들이 뭔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주든 아니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기억이 있어도 그거를 다 좀 부정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내가 너무 당장 아프니까 그러니까 더 뭔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엄청 큰 두려움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두려움으로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엄청 자기 방어를 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언젠가 영원한 건 없으니까 현재에 충실해라. 저는 되게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언젠가 끝나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되게 회의를 느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이게 끝이 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견디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늘이랑 솔에게 좀 많이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하늘은 그런 걸 좀 내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체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사실 하늘도 내적인 투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하늘은 좀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고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을 그 소를 보면서 되게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얘를 좀 구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오만이기도 하죠. 왜냐면 사람은 사실 자기가 경험한 걸 남에게서 보고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면서 그걸 싫어하기도 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면서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하늘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어린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솔은 네, 그에 반해서 좀 아직까지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내 쪽으로 저항하지만 되게 냉소를 하기도 하고 하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뭔가 둘 다 자기만의 두려움과 싸우고 그런 인물들인데 네. 결국은 둘이 만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두려움이 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게 어쨌든 화자가 소울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앞에 그렇게 개연성을 위한 네. 도입부, 좀 부연 설명이 이 사람이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나 네.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 하늘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하늘에도 하늘만의 이렇게 역사가 있었고 맞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됐는지는 나와 있는 대사에서밖에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넘어가면은 어쨌든 포용력을 갖게 된다는 거는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아는 사람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다만 어떻게 대처할지는 나의 몫이지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에게 조금 하늘의 그런 대사들이 조금씩 부담스럽게 다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맞아요. 물론 저 사람이 나를 네. 이해해주고 네. 저 사람이 나의 회복을 반드시 원하지만 네.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진 않았을까? 그쵸. 네, 물론 엄청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네, 좀 네. 그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쨌든 소설은 서로의 부족함이 20대 초반에 갖고 있는 부족함들을 전제하지만 네. 어쨌든 사랑에 당연히 수반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을 네. 그리려고 했을 텐데 네.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좀 하늘과 솔은 네. 각각 부족한 부분들 서로에게 좀 채웠는지 성장했는지 혹은 각자에게 부족한 점은 좀 뭐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의 대사가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걸 약간 의도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림의 자세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부족함? 그게 없는 기다리지 못하고 좀 뭔가 몰아붙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나는 이게 이미 겪었으니까 너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얘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솔에게는 더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족함이 좀 있었고 솔은 뭐 여전히 뭔가 하늘을 사랑하지만 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사랑하게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계속해서 솔에게 뭔가 솔은 느끼잖아요. 하늘이 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먼저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랑을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고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네. 근데 그런 받아들임, 그러니까 솔이가 그런
그런 뭔가 하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도 계속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얘가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떠나가겠지 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게 두려움도 계속 두려움을 얘기를 하지만 두려움도 크고 자기 방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랑은 무너진다는 그런 신보선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솔에게 사랑이란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내가 무너지는 걸 감수하겠다. 왜냐면 내가 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 사람의 약함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러기가 되게 두려웠고 하늘도 하늘만의 그런 아픔이 있는 걸 알지만 물어보지 않아요. 솔은. 그러니까 그 물어보지 않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너무 깊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았을 때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솔의 그런 캐릭터였는데 결국은 이 둘이 마지막에 그렇게 위기나 뭐 절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그런 모습을 좀 그래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솔은 하늘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아픔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그 사람은 그런 걸 극복할 만큼 되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계속 그 나의 아픔에 갇혀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내 스스로 결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떠나가겠지 이런 두려움이 되게 큰 사람이었는데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대화에서 하늘도 뭐 어떻게 보면 인내의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하늘의 결함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결함을 드러냄으로써 네. 그 둘이 더 오히려 네. 솔은 하늘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막연한 동경, 막연한 특별함에서 좀 벗어나서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둘이 여기서 이 과정까지 성장을 했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는 성장은 모든 게 끝났을 때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좀 저는 큰 성장을 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끝이 나야 이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정말 큰 성장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쓸 때는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솔이라는 캐릭터는 계속 스스로의 결함만 보니까 네. 사랑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둘이 서로가 결함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타인의 결함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나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결함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평범하고 사람들이 물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이기에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하고 비슷비슷한데 그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둘이 만나는 이유는 결국 결함을 특별하게 여겨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솔이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에 되게 방어적인 사람이었고 네. 하늘은 그에 반해 조금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은 얘도 뭔가 솔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결함일 수 있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딱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게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닮아가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그 사람의 결함이 결국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그 대사가 서로의 진심을 담아내는 그 네. 긴 대사들이 네. 가장 하이라이트 때 소설에 하늘이 정말 되게 네. 나이브하게 네. 되게 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누가 들어보면 좀 세게. 네네네. 그것마저도 사실 말했던 것처럼 네. 자신의 좀 부족함을 드러내는 네, 것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순간에 이제 소리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농도가 다를까봐 그랬어. 네.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혹은 인정을 할지라도 그걸 내뱉는 순간 다가올 나의 모습 때문에 네.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네. 그 순간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때 역설적으로 더 좀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되게 소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소설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네. 그 또 하나의 소설로 이렇게 서로 하늘과 소리 얘기를 하는데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네. 이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 안 읽었거든요. 이 책이 되게 유명한 네. 책이라는 것만 알고 고전인 것만 네. 알고 네. 이 책을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이 네. 책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이기에 이 하늘과 소리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네. 그리고 이 맑고 묽게라는 소설과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네. 책의 내용이 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그냥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네, 로제, 그러니까 시몽이란 여자가 있고 네. 그 사람은 로제라는 남자랑 결혼을 이미 했어요. 네, 네. 근데 로제는 좀 바람둥이고 뭔가 그냥 시몽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폴이라는 20대 청년이 시몽한테 한눈에 반해서 이제 그 둘이 좋은 관계 뭐 불륜이긴 하지만 네, 그냥 어떻게 그래도 폴은 좀 젊고 네, 그래도 그냥 그 사랑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둘이 잘 되다가도 결국은 시몽은 로제를 택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네, 저는 그걸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똑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더 큰 사랑을 놔두고 왜 그런 로제를 택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소설에서도 썼지만 사강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강이 저자죠. 네. 네. 프랑스와즈 사강이 저자인데 저는 그냥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걸 너무 믿지만 그걸 믿었을 때 내가 받았던 상처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실연을 당했는데 네. 난 이제 남자 안 믿는다. 네. 난 두 번 다시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다. 네. 이래도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믿지 않고 남자를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자기 방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그런 스토리도 여기 소설에 나와 있듯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사랑의 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폴의 사랑의 크기에서 받을 상처를 얘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로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상처도 받고 그냥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 끝을 알잖아요. 네. 그냥 얘랑은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이래저래 살겠다 이걸 알지만 시몽은 폴은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처를 감수하기로 한 거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사실 이 소설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몽이라는 여자와 제가 쓴 소설의 소리라는 여자도 되게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원래 새로운 건 설렘과 두려움을 둘 다 동반하고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심장이 떨리면 그게 두려움에서 온 건지 설렘에서 온 건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방어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으로서 솔은 음. 되게 그런 하늘도 계속 밀어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상처만 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솔은 시몬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도 감당하겠다.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네. 제목은 소설의 제목 맑고 묽게잖아요. 네. 네, 소설의 결론, 네. 결말에서는 결국 하늘과 솔이 네. 서로를 서로와 관계 지으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네. 그렇게 막이 내리고 그 나중에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신과 사랑 이것이 어떻게 제목 맑고 묽게라는 그런 명도와 네. 어떤 점도에 네. 비유한 까닭이 있는지 네. 일단 맑고 묽게는 검정치마의 노래 제목인데 네.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 가사 중에 물보다 맑고 묽게 널 사랑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제 맑고 묽은 사랑 사실 어렵잖아요. 네. 다들 뭔가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고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어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게 더 편하니까 쉬우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바라면서 솔은 항상 자기가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을 예찬하지만 그러면서도 얘는 되게 불투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런 것들이 그런 뭔가 맑지도 못하고 묽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솔의 모습이 결국은 하늘도 똑같았을 거고 근데 이 둘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게 맑고 묽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신의 사랑도 신과 사랑 신의 사랑이 아가페고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관능적이고 뭔가 그런 서로의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이 에로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에로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뭐 연인 간의 사랑이 시작되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 에로스는 사실 뭐 플라톤이 했던 말처럼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그런 과정이고 결국은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상대방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면 되지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그런 에리 프롬의 저서를 봤을 때도 좀 소유적인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없으면 난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조건이 불행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저는 좀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저도 좀 겪었고 그런 걸 겪으면서 어떤 게 그럼 안정적이고 그래도 맑고 묽은 사랑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정말 저는 아가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뭐 다 막 바치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냥 누가 행복한 걸 얘랑 나랑 둘이 있어서 행복하고 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봤을 때 내가 행복하고 그럼 그 사람도 내가 행복한 거 보니까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사람들끼리 함께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끝이 있어서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게 우린 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과 뭐 자연스럽게 멀어지든 근데 결국은 물론 그때 그 당시에 현재 행복은 있었지만 저를 살아가게 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건 그 추억들이고 기억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기독교적으로 신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은혜롭네요. 네. 이게 네. 정말 어쨌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네. 영화 리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 사실 소설을 많이 안 읽거든요. 근데 영화 리뷰는 되게 관심이 있고 평들도 많이 네. 온지라 네. 그렇게 준비해 봤는데 네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덮어보면서 네. 더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신청곡 네.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제목이 러블릭의 네. 그대만 있다면 네. 신청하신 이유가 뭐죠? 그대만 있다면 이거 불행의 조건 아닌가요? 아니 사실 맞긴 한데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때 뭔가 소리가 느꼈을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지 못했던 말, 그냥 두려워서 하늘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결국은 소리에 뭔가 속내가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소리 생각했던 것들을 네. 소설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네. 선곡을 해주셨네요. 이제 뭐 귀에 걸면 고. 알겠습니다. 네. 또 비로한 실력이지만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 말을 믿을 순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엔 잡을 수 없죠.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가 좀 시간이 네. 이게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신대 최고의. 말도 안 하지 마십시오. 네 맞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저 혹시 몰라요. 진짜 막 마음 바뀌어서 열심히 이제 음악 해야겠다 이런. 전 좋은데요. 아닙니다. 근데 노래를 제가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준비해 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가사들이 되게 어찌 보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어떤 조건적인 사랑의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계속 나눴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솔직한 말을 내뱉는다는 그 용기가 되게 사랑에 한 발짝 더, 진정 사랑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맞아요. 용기인 것으로 저 느껴졌습니다. 네. 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은 이 박정서 편집위원회 네. 기곡을 맑고 굵게가 어떻게 쓰게끔 되었는지 본인의 기획의도를 말씀해 주셨고 이 글은 좀 20대 초반 대부분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조금의 부족하지만 사랑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고군분투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한 이야기들을 담은 있다고도 알 수 있었고요. 네. 사실 책의 내용들을 대부분 얘기해서 뭐 어떻게 큰 꼭지라기보다는 그냥 이 전반적으로 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서 더 안에서 볼 수 있었던 키워드들을 좀 더 재밌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솜의 사목을, 기곡을, 맑고묽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9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제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다음 방송은 1월 셋째 주인 목요일 19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